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깝습니다. 네. 자, 이성준 기자가 먼저 윤후덕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셨고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정무비서관 등을 두루 거치시면서 국정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파주시 갑에서 당선되셨고 20대에서도 당선되셔서 현재 재선 의원이십니다. 현재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나 보죠? 뭐 그때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시작해서 정책조정비서관, 그리고 업무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뭐 등등해서 한 5개 비서관을 거쳐서 열심히 일했죠.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늘 고맙게 생각하죠. 네. 자, 최근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윤후덕 의원님 좀 일부러 모셨습니다. 파주 네. 국회의원이시고요. 판문점이 파주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일단 판문점이라는 이름부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판문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판문점이라고 하신 그 지역은 그 이제 MDL이라고 하죠. 군사분계선의 등거리 등면적으로 나눠진 지역인데 동에서 서쪽으로 800m 그리고 북에서 남쪽으로 400m의 에리어를 그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식 명칭으로 치면 그게 판문점입니다. 그 전에 널문이라고 하였다고 그래요. 넓은 문짝해서 그 자체가 이제 한자어로 치면 판문인데. 널문이 판문이다. 예, 그렇죠. 거기에 주막이 있었다고 하고 1951년 10월서부터 진행됐던 정전협정을 그 주점에서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현재 위치를 옮기면서 판문점이라고 중국식 명칭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당시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중국군의 편리에 의해서 그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을 하죠. 그 지명은 전쟁과 정전의 슬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식 지명도 아닙니다. 널문이라고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고 어제 한겨레 신문 일면에 보니까 널문이라고 크게 써서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경기도 파주시 네. 진서면 어룡리 산 122번지에서 50m 떨어진 지점이 이번 정상회담을 한 평화의 집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사실은 파주 선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파주 국회의원 예. 두 분 계신데 아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보셨고 2007년 네. 그때 청와대 계셨죠? 2007년에.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총리님 모시고 총리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4남북 정상회담 후에 11월 달에 총리회담을 했죠. 그렇죠. 남북 총리회담을 했고 그 남북 총리회담 실무 준비를 했던 제가 간사역도 맡고 그랬었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하고 인연이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뭐 많이 네. 또 공부도 하고 있었죠. 자,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 앞에 두 번 정상회담하고 비교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꼽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쪽 땅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처음으로. 남쪽 땅, 네. 그 파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의 정상이 남쪽 땅을 밟은 최초의 사건이 된 거죠.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두 그 정상회담이 핵 문제를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 실험이 6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의지를 이 선언에 담아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1차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셨던 거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경제협력의 내용까지 상세히 담았죠. 근데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은 그 두 개의 선언을 다 합치면서 또 비핵화 문제를 천명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상회담 하루 종일 보셨을 텐데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그 파주 사람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졌죠. 이 군사분계선 MDL 있죠. MDL을 저쪽에서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인가요? 예. 네, 국무위원장입니다. 내려오셔서 건넜어요. 건너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눈 다음에 손을 굳게 잡고 월북을 하신 거죠. 아, 그렇죠. 그 두 분이 그 MDL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또 한참 보고 또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 양 정상이 그 가슴에 맺힌 한반도에 그려진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 이 회담이 잘 되고 또 발전이 되면 양측의 국민들이 다 팔짱을 끼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거기는 저도 그 전에 예. 그 국방위원 할 때 문재인 국방위원과 함께 같이 가셨죠. 거기 갔었죠. 거기 가서 뭐 선글라스라고 그러죠. 양쪽 선글라스를 바라보면서 같이 사진 찍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물론 넘어가지 못하셨을 테고. 아, 그때도 넘어갔죠. 거기 바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콘센트 막사 같은 긴 건물들 있죠. 네. 그 안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유롭게 이쪽 저쪽을 건너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막사 안에는 경계가 없군요. 그렇죠. 그 막사 안에는 회담을 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북쪽 문이 열려서 들어오면 남쪽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 안에는 남쪽 문이 열려서 들어가면 북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남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먼저 거길 들어가면은 북쪽에서 올려오는 관광객이 그 문을 또 열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북쪽 문을 잠가 놓고 그 안에서 실컷 사진 찍고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북쪽의 관광객이 기다리다 못해서 빨리 문 열라고 툭툭툭툭 발길질도 하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바깥 공간에서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그게 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파주 땅입니다. 이번 정상 뭐 여러 가지 합의했습니다만 확성기를 지금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철거했는데요. 확성기에 대해서 좀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확성기는 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 그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와 그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파주 선언에는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조 1항에 네. 확성기 등을 철거한다라는 그 명백한 그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5월 1일 날 오전에 북측에서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 지역에서요. 뭐 MDL 전역에서.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 군이 확성기 철거를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지역에서 특히 겨울에 바람 쐴 날은 대남방송이 그냥 다 들립니다. 아, 그렇군요. 노랫소리도 들리고 뭐 떠드는 거 자기네 선전하는 것도 듣고 그런 걸 이제 듣고 자랐죠. 그리고 우리 쪽에 또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네. 뭐 상호간에 와글와글합니다. 이 회담하기 전에 2달 전에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특히 잠잘 때 그 군인들이 불을 끄고 취침에 들어갈 때 방송을 그냥 막 때립니다. 양방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62년에 북한 쪽에서 먼저 만들고 63년에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55년간 상호 그 체제 선전 및 비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총알은 안 날리고 포탄은 안 날렸지만 실제는 전쟁에 버금가는 심리전을 한 거죠. 이것을 뭐 중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아, 이제는 철조망도 철거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기에 그 휴전선 155마일에 그 철조망으로 그걸 다 둘러친 거 아닙니까? 국경이 그런 국경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게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그 철조망으로 잘라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녹아서 없어지기를 참 기대해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신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판문점 또는 평양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판문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설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도에도 그렇게 나온 예, 걸 그런 봤습니다. 보도가 이제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판문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만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전쟁, 이념 전쟁이었죠. 그리고 냉전 체제가 응축된 그 상처의 터 그 자리입니다. 그 판문점이라는 데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바꿔가는 그 역사적 회담을 북미 간에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아마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고 이념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상처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이정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지점, 그 상처의 그 지점에서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큰 틀에서 북미 정상회담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저로서는 또 파주 시민으로서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잘 되리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원은 하실 수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잘 될 것 같다라든가 아니 이게 좀 불안하다라든가 어떤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와 속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속심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전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듣고 또 판단해 본 바로는 양쪽의 속내가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네. 우선은 그 북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와 실전 배치 능력이 이를테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게 판단 아닙니까? 그 판단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나 미 행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완성 단계에 이른다라는 아주 임계 시점의 시간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그 유엔 결의 등을 통한 대북 제재가 실제 먹혔다고 판단합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쪽에서 북경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이러한 회담의 성과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우리 쪽에서 그 중국에 얘기했을 때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는 게 뭐 누가 노력했든 그 회담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은 얘기는 중국의 동북삼성의 경제가 상당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의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상당 기간 단절됐고 중국에도 피해가 있군요. 단절시킨 게 중국 정부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대북 문제를 들여다보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5년 중국에서 북한에 이러저러한 물자를 팔아먹던 회사에 대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당국이.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 기업이 북한에 그 무역 활동하는 것을 옥죄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신용만 했다라는 일간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경우 최근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를테면 그럼 제재가 얼마나 먹혔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유 비축량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를 하면은 그
예, 물자 대 물자로 현물박치기로 필요한 거를 구하는데 그도 안 되죠. 그럼 이제 현찰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가? 그걸 이제 구체적 수치로 확인을 하면은 판단이 빠른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은데 북쪽의 사정은 이렇다까지 네,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거고요. 자, 이승준 기자 좀 네, 해주실까요? 이어서 좀 드릴게요. 어쨌든 방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쨌든 생각이나 속내는 되게 분석하셨는데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우선 지금의 시점이 북핵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이제 투발 수단인 ICBM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본토를 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가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전까지 그 오바마 행정부는 그 시점까지는 안 일었었죠. 핵과 미사일의 개발 속도가.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자기에 대한 위협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북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고 트럼프는 그 시점, 요 타이밍에서 이게 전략적 인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성과를 내든지 결말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의 뭐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성과를 내려는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됐었든 간에 이 시점쯤에서는 네.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든지 결말을 짓는 쪽으로 가든지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가 성과를 내려는 대로 정책 결정을 했다고 보고 그 과정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및 우리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테는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게 그리 뭐 아닌 얘기로 일방의 결정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신뢰를 또 구축해줬고 또 지속적으로 북한의 사정을 또 미국에 확인시켜주고 미국의 사정을 또 북한에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중재 역할 및 협상 가능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넓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상황까지 이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파주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예.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고 이제 어쨌든 남북 경협 얘기가 활성화되는 얘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파주도 있잖아요. 접경 지역이니까. 중심이죠. 네, 파주가 어떻게 좀 변할 것인지 그리고 접경 지역이 좀 먼 훗날이긴 하지만 접경 지역 개발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파주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의견을 여쭐게요. 요새 파주의 땅값이 좀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만 있고요. 네. 근데 그저께 한겨레 만평에 뭐 이산가족이 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파주 부동산이 그걸 좀 막고 있는 그런 만평이 나왔어요. 그거 좀 잘못 나온 겁니다. 그 파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민통상 안에 있는 땅에 대한 뭐 호가가 오른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고 그 민통선 안에 군사분계선에 등거리 등면적의 면적을 잡아서 그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400억씩 그 남북협력기금의 본 예산에 반영됐죠. 그리고 그거를 접경 지역에 있는 뭐 몇 개의 시군에다가 뭐 한 개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지역 땅값을 올렸는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는 평당 한 5만 원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뭐 언론이 엄청 또 그 많은 기사를 써줘서 금방 10만 원 됐죠. 요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지역 땅값은 이게 대충 평당 10만 원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 뭐 호가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거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주가 그런 이 선언이 잘 진행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통일의 관문이죠. 그래서 경의선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리고 또 육로로 개성을 거쳐 평양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고 경제적 역량이 합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철도 얘기를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때 했고 제 지역구 옆에 있는 김현미 장관이 철도 장관으로 소개됐지 않습니까? 우선 합의문에도 경의선을 이제 복원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철도는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철도를 만들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고 현재 상태 속도에서 조금 개선을 하면 큰 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 북한 철도는 하도 노화돼 있어가지고 그 기반이나 이게 뭐라 그래요? 침목 같은 것들이 노화돼서 50km 이하로 달린다고 그러죠. 50km요? 예, 1시간에 50km 기차 이하로 달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50km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다닐 수 있게 손을 보는 보수 공사를 하면은 그 신의지까지 438km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구간을 그냥 그 정도 50km 정도 개보수를 하려면 한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걸 한 100km 정도 수준으로 그 시설을 개보수하려면은 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아니요, 그게 남쪽에 가서 가는 승객들이나 화물의 비용에서 나오는 그 수익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3년 내에 원본 복구도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가 그렇죠. 아니 이게 승객도 비행기 타고 북경 가는 것보다 철도 타고 금방 가요. 그리고 화물로 또 하면은 그 수송비가 절감되는 걸로만 계산을 해도 국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어떤 교통수단을 만들어도 그 투자 원본은 3년 내에 뽑습니다. 우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우리 KTX를 신의주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기반을 다 해서 그 KTX라 하면 이제 표정 속도 200km 이상, 250km 예. 또 뭐 북경까지 빨리 가야 되면 한 1시간에 한 350km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철도를 놓으려면 노선을 다시 깔아야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정도 되려면은 이제 한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투자비는 3년에서 한 5년이면 다 뽑습니다. 그런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죠. 그 철도 관련한 보충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고속열차 기술은 우리보다도 중국이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다가 고속열차를 건설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아니고 중국이 들어가서 건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 쪽으로서는 정말로 좋은 게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가 그쪽 북쪽을 넘어서 그 중국 쪽 철도하고 연결되면은 네. 중국 전역에 사람이 갈 수 있고 상품을 팔 수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의 기회를 가지려고 또 다닐 수 있고 좋죠 그거는. 아무튼 경의선은 연결하면 주로 사람이 다니게 되겠죠. 아니 화물열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제 기차는 화물열차가 갈 때는 다른 화물열차는 좀 늦게 가죠. 그래서 역사에 부번선이라는 걸 둡니다. 대기선이죠. 역사마다. 그러면은 역사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옆에 보조 선로를 깔아놓으면은 승객열차는 빨리 그냥 지나가고 화물열차가 가다가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화물도 상당히 많이 운송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아무튼 북한에다가 철도 공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든 중국이 하든 관계없이 아무튼 공사를 하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남북 협력에 한반도는 이제 우리 자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에 이어서 개성까지는 우리 철도 시스템으로 다 깔았죠. 그래서 개성역까지는 현대화시켜 놨습니다. 네. 제가 2007년에 남북 총리회담 하면서 준비하면서 개성역에 갔었죠. 개성역에 가서 개성역장도 뵀는데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모시고 갔었죠.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신호체계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어줬죠. 그래서 역장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평양에서 기차가 좀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와야지 오는가 부지요 안 옵니다.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오는 수송이.
근데 이제 그 철로를 연결할 때에는 개성공단의 물자를 철도로 실어나르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다 뚫어놨던 거죠. 그 하여튼 이번에 잘 합의돼서 우리 자본으로 철도가 연결되기를 그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을 그냥 간단히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한반도의 이런 정세 변화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역풍이 오히려 불었거든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때 역풍이 불었을 때는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선거 3일 전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당시 문광부 장관인 박지원 장관이 발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선거는 내일 모레고 정상회담은 6월 달이어가지고 뭐 선거 전에 선거 안쪽에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그 발표는 정상적인 발표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역풍 먹었죠. 근데 이번에는 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정상회담 한다는 것을 다 미리 준비하면서부터 다 알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뭐 역풍을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그 규모가 큰 화제거리이고 또 관심들이 있고 또 성과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압승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을 뽑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좋은 사람을 뽑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정당 지지도 그냥 높여놓고 그렇죠. 또 인물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언론의 지면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상적인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 여당의 입장에서 선거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만은 또 우리 당이나 후보자들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당에서 이제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검 네.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가릴 게 없다면은 또 가려지지도 않죠. 그거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특검은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경기지사 선거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현직이죠.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 이렇게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걸로 보십니까? 박빙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 잘 안 맞죠. 그런가요? 박빙의 선거라고 보고 이제 두 분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진보적 가치와 그리고 또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세를 모았고 그걸 이제 확대시켰고 그 남경필 그 후보는 그 보수 진영에서도 스마트한 이미지로 또 거침없는 그 소신 발언으로 지지세를 얻었죠. 그래서 두 분은 각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보수와 진보가 세가 비슷한 선거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렵죠. 그 경기도 선거는 그전 선거로만 보면 복잡한 선거입니다. 네. 그 신흥 산업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적경 지역도 있고 농업 지역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선거만큼 복잡한 선거가 없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뭐 그 보수 진영이 좀 분열이 돼 있어서 우리 쪽 후보가 좀 유리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후보가 자기 장점과 경륜을 가지고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지형이 좀 이상한 지형 아닙니까? 이런 지형이 있어요. 이 정상회담이나 이런 지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 당 후보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개혁 입법 이런 걸 위해서 좀 정계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아니면 뭐 연정이라든가 뭔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문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서야대의 다당제 국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력은 대통령제죠. 그 대통령제에서 여서야대고 다당제는 대통령이 힘을 못 씁니다. 정책을 밀고 가기 어렵고 또 법이 제대로 되게 입법이 잘 안 되죠.
이제 딜레마죠. 1년은 지방선거까지 그냥 이렇게 끌고 와본 거지 않습니까? 물론 상당히 잘된 면도 있지만 국회에서 많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국회에서 별로 입법이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죠.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그 연정이라는 게 그냥 정책성과 정책적 연합에 의해서 연정이 되면 좋죠. 근데 결국 자리 아닙니까? 자리. 그렇죠. 장관직 몇 자리 줘야 되겠죠. 그 정도면 괜찮죠. 그 이상의 것을 권력을 분점해야지 되는 경우 아닙니까? DJP 같은 경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서부터 그것도 이 정당별 의원수 구조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그걸 보면 또 대단해요. 물론 거기에는 국회를 둘러싼 촛불 민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판단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번도 우리가 이 연립정부나 이런 거에 흔쾌한 그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해 주실지도 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두고 봐야 알겠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성경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네. 그 전에 소위 이제 민주화운동을 한 그런 대학생의 경력이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었죠. 그랬던 게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정치를 한다는 건 실제 출마를 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참모나 정치에서 구경꾼이었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하고 있는데 우연이죠. 우연히 이제 그 회의 끝나고 제가 조금 행동이 굼떠가지고 젊은 비서관들이 다 나가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대통령 말상대를 해드려야 되는 당번이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파주가 고향인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출마할 거냐고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눈치를 딱 채고 주저하는 걸로 눈치를 딱 채시고 떨어지는 지역에서 늘 떨어지는 지역에서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출마하는 게 정말 귀중한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린 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만든다. 큰 선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출마해야겠구나. 그때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출마하고 엄청나게 깨졌죠. 28.9%로 참패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당선된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때 그 한마디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에 꽂힌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하셨고 재선까지 하셨는데 가장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어떤 때가 있으셨어요? 뭐 제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체가 그 국민이 잘한데 이제 편승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첫 해부터 이제 소고기 파동이 있었죠. 그때부터 광화문에 청계천에 주말마다 이제 대부분 나갔죠. 제 아내와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촛불 집회, 세월호 집회, 촛불 집회 할 때까지 거의 9년의 거의 대부분의 토요일은 저와 제 아내는 광화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조기 선거로 촛불 민심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인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토요일 날에 광화문 안 나가게 된 게 가장 즐겁고 그 일을 만들어내준 우리 집에 토요일을 찾아준 촛불 시민들께 감사드리죠. 네.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짧게 평가를 한다면 네. 정치를 비정치적인 심성으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준법적인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분별이나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 또 아주 지독하게 성실해요. 이 일에 집중하고 그 모든 보고서를 밤을 새워서라도 다 보죠. 그건 뭐 변호사 기질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수를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큰 요동 없이 잔잔하게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인 윤우덕의 목표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벌써 떠날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많은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파주 국회의원으로서 요새 식사 안 하셔도 막 배가 부르고 그러실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처럼 나오셔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 또 개인적인 어떤 정치를 시작한 인문 계기 이런 거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제 고향 땅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122번지 옆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칼럼의 제목을 떠올립니다. 동족산잔의 전쟁의 아픔과 상처의 그 현장에서 평화와 상생과 번영의 새로운 기운이 뻗쳐나가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